두 친구 모파상. 파리 시내는 포위되어 사람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다. 지붕 위에서 짹짹거리던 참새들도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시궁창에서 우글거리던 쥐들도 사라졌다. 먹을 것이 부족해진 사람들은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먹어댔다. 1월의 어느 날 아침, 모리스 씨가 큰 길가를 우울하게 산책하고 있었다. 그는 시계가게 주인이지만 요즘에는 일이 없어 주로 집에만 있었다. 집에만 있는 게 갑갑해진 모리소 씨는 오늘 허기진 채 바지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고 집을 나선 것이었다. 천천히 걷고 있는 모리소 씨 앞을 누군가가 우뚝 가로막고 섰다. 바로 낚시를 하면서 사귄 소바주 씨였다. 모리소 씨는 정쟁 전에 일요일만 되면 낚시를 하러 다녔다. 새벽부터 일어나 한 손에는 대나무로 만든 낚싯대를 들고 등에는 양철통을 메고 기차를 타고는 멀리 마랑트 섬까지 가서 낚시를 했다. 마랑트 섬은 그에게 낙원과도 같은 곳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밤늦도록 고기를 잡곤 했다. 소바주 씨는 거기서 만난 사람으로 땅떨막하고 성격이 쾌활한 사내였다. 노트로덤 사원 근처에서 자파상을 하는 그는 모리소 씨 못지않은 낚시광이었다. 둘은 함께 자주 낚시를 하며 하루를 보냈었다. 흐르는 물 위로 나란히 그림자를 들이운 채 어린아이처럼 발을 허공에 동동 흔들어가며 아무 말 없이 앉아있곤 했다. 가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아무 말 없이 앉아있어도 서로 마음이 통했다. 봄날 아침이면 햇빛을 받은 잔잔한 강물 위로 뽀얀 수증기가 올라왔다. 햇빛은 두 낚시광의 등 뒤에도 따스하게 내리쬐었다. 그런 봄날이면 모리소 씨는 이따금 소바주 씨에게 어때요? 등이 따뜻하지요? 하고 말을 건넸고 소바주 씨는 세상에서 이처럼 기분 좋은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하고 대답했다. 가을 저녁에는 저무는 해가 하늘을 발갛게 물들였다. 붉은 하늘은 구름까지도 진홍색이었고 하늘과 구름이 비친 강물도 붉게 타올랐다. 겨울이 바싹 다가오면 단풍나무들이 금빛으로 번쩍거리며 몸을 떨었다. 그럴 때면 소바주 씨는 감격스럽다는 듯이 말하곤 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그러면 모리소 씨도 감탄을 하며 맞장구를 쳤다. 사람들이 복잡거리는 큰 길보다 훨씬 낫지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둘은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자 반가워서 힘껏 악수를 했다. 하지만 곧 소바주 씨는 한숨을 내쉬며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난리란 말이오. 그러게요. 날씨는 또 그간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오늘은 그나마 올해 들어 처음으로 날씨가 좋군요. 정말이지 하늘은 새파랗고 햇빛이 가득했다. 둘은 어느 작은 카페로 들어가 압생트를 마셨다. 모리소 씨가 침울한 목소리로 한탄했다. 언제나 이 전쟁이 끝나 다시 낚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우리 섬은 지금도 여전할까요? 두 사람은 압센트를 다 마시고 거리로 나왔다. 모리소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며 말했다. 한 잔 더 할까요? 그럽시다. 둘은 다른 술집으로 들어갔다. 빈속에 술을 마신 그들은 금세 취했고 얼마 후 비틀거리면서 다시 거리로 나왔다. 날은 따뜻했다. 미풍이 두 사람의 얼굴을 간지렸다. 소바주 씨가
꿈꾸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거기에 갈까요? 어디요? 거기, 우리가 낚시하던 곳. 하지만 어떻게 위험하지 않을까요? 프랑스 전투 부대가 그 섬 부근에 있어요. 내가 육군대령을 잘 아니 쉽게 통과시켜 줄 겁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우리의 섬이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좋소, 찬성이요. 모리소 씨는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얼마 후 낚시도구를 챙겨든 두 사람은 대령이 지휘본부로 사용하는 한 별장에 다다랐다. 대령은 미소 지으며 그들의 엉뚱한 계획을 들어주었고 통행증도 써주었다. 그들은 통행증을 받아들고 마랑트 섬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아군이 보초를 서고 있는 초소를 지나 아무도 없는 콜롬보 평원을 가로질러 센강 쪽으로 내려가는 작은 포도밭에 이르렀다. 11시 무렵이었다. 바로 앞에 아르장테유 마을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 마을을 둘러싼 고지에도 넓은 평야에도 벌거벗은 벚나무와 잿빛 땅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소바주 씨가 산꼭대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에 프로이센 놈들이 있겠지요? 프로이센 놈들. 두 사람은 한 번도 직접 프로이센 사람을 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파리를 둘러싸고 자신들의 조국 프랑스를 파괴하고 약탈하고 학살하고 굶주리게 만드는 그들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다. 그들의 힘은 소문에 소문이 더해져서 파리 시민에게 증오심뿐만 아니라 이상한 공포심을 안겨주었다. 모리소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자들을 만나면 어떡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유머 감각을 잃지 않는 파리 시민답게 소바주 씨가 대답했다. 그 맛이라도 보라고 생선튀김이나 하나 줍시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한참을 망설이며 서 있었다. 마침내 소바주 씨가 말했다. 자, 그럼 출발합시다. 이제부터는 정말 조심해요. 두 사람은 몸을 한껏 낮추어 덤불에 몸을 숨겨가면서 포도밭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강가로 가려면 들판을 가로질러야 했다. 둘은 있는 힘을 다해 들판을 달려서 반대쪽 강둑에 다다른 후에 마른 갈대에 얼른 몸을 숨겼다. 그러고는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나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았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리를 잡은 다음 낚시질을 시작했다. 건너편의 마랑트 섬이 다른 쪽 제방에서 두 사람을 보지 못하게 가리고 있었다. 소바주 씨가 먼저 고기를 낚아 올렸다. 그 다음은 모리소 씨가 낚았다. 둘은 연거푸 팔딱거리는 작은 물고기들을 잡았다. 짧은 시간에 그토록 많은 고기를 잡은 건 드문 일이었다. 잡은 물고기들을 강물에 담근 촘촘한 그물망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두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오래전에 잃어버린 소중한 물건을 찾은 듯한 기쁨이었다. 태양이 언젠가처럼 두 사람의 등을 따스하게 비춰주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세상 일은 잊은 채 낚시에 몰두했다. 그런데 갑자기 땅을 뒤흔드는 둔중한 소리가 났다. 뒤이어 대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모리소 씨가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다. 왼쪽 발레리앙 산에 하얀 화약 연기가 깃털 장식처럼 걸려 있었다. 잠시 뒤 또 포성이 울렸다. 포성이 연달아 울리면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자 마치 산 정상이 죽음의 숨결을 내뿜는 것처럼 보였다. 소바주 씨가 신물이 난다는 듯이 말했다.
또 시작하는군. 낚싯줄을 가만히 바라보던 모리소 씨도 화가 났다. 그것은 평화롭게 살아가던 그리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분노였다. 서로 저렇게 죽고 죽이다니 어리석기 짝이 없어. 소바주 씨가 맞장구를 쳤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야. 두 사람은 울분에 차서 정치 이야기를 나누었다. 전쟁을 치르는 자신들의 왕과 정부, 잔인한 프로이센 군인들. 그러는 중에도 발레리앙사는 쉬지 않고 쾅쾅 울려대면서 프랑스의 집들을, 그 안에 든 사람들을, 그 사람들 마음속의 꿈과 행복을 으스러뜨리고 있었다. 소바주 씨가 결론을 내린 듯 말했다. 이것이 인생이지요. 모리소 씨가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차라리 죽음이라고 하시지요. 그러나 다음 순간 그들은 누군가 등 뒤로 다가선 것을 느꼈다. 눈을 돌려보니 다 떨어진 군복을 입고 털이 덥수룩하게 난 4명의 사내가 그들 뒤에서 총끝으로 겨누고 있었다. 두 사람의 낚싯대가 손에서 미끄러져 강물로 떠내려갔다. 모리소 씨와 소바주 씨는 밧줄에 꽁꽁 묶여 배로 끌려가 섬으로 이송되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섬 안에는 프로이센 군이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프로이센 장교 앞으로 끌려갔다. 단추를 목끝까지 채워 입고 파이프를 문 장교가 유창한 프랑스어로 두 사람을 신문했다. 그래, 선생들, 낚시는 많이 하셨소? 한 병사가 두 사람이 잡은 물고기가 가득 담긴 어망을 장교의 발밑에 내려놓았다. 물고기들은 여전히 펄떡 뛰고 있었다. 오, 꽤 많이 잡았군. 하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라오. 잘 들어요. 내가 보기에 당신들은 우리 쪽 동정을 살피기 위해 온 스파이 같소. 이런 전쟁 중에 한가하게 낚시할 사람이 누가 있겠소? 낚시질하는 척하면서 우리 쪽 상황을 살폈겠지. 난 당신들을 총살할 것이오. 미안하지만 이게 전쟁이라오. 모리소 씨와 소바주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한 가지 살아날 방법이 있어. 암호를 말하시오. 당신들이 암호를 대고 프랑스군의 초소를 지나왔을 테니 들어가기 위한 암호도 알 것이오. 그것을 대면 풀어주겠소. 두 사람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빨리 말하시오. 당신들은 조용히 다른 길을 통해 파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오. 그럼 이 일은 아무도 모르게 묻혀질 것이오. 하지만 암호를 대지 않는다면 죽음만이 있을 뿐이오. 두 사람은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면서도 입을 떼지 않았다. 프로이센 장교는 침착하게 강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5분을 주겠소. 암호를 대지 않으면 당신들은 저 강바닥에 누워있게 될 것이오. 바로 5분 후에. 당신들 가족을 생각해봐요. 가족이 얼마나 슬퍼할지를. 하지만 두 사람은 겁에 질린 듯 떨면서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프로이센 장교는 자기 나라 말로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러고는 좀 떨어진 곳으로 가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병사들이 먼저 모리소 씨를 끌고 장교 앞에 데려갔다. 장교는 모리소 씨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자, 암호를 대시오. 당신만이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소? 나한테만 살짝 말해주시오. 당신 친구는 당신이 말했다는 것을 모른 채 먼저 죽을 것이오. 저 친구를 죽인 후 당신은 살려줄 테니 어서 말해요. 하지만 모리소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교는 화를 억누르면서 모리소 씨를 제자리로 돌려보내고 소바주 씨를 불러 똑같은 제안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실패였다. 마지막 1분을 주겠소. 장교가 시계를 들여다보며 싸늘하게 말했다.
1분이 지나자 장교가 병사들에게 손짓을 했다. 12명의 병사가 두 사람을 향해 겨누어 총 자세를 취했다. 모리소 씨의 눈길이 몇 발짝 떨어진 곳에 놓인 물고기가 가득한 어망 위에 머물렀다. 물고기들은 여전히 힘차게 벌떡이고 있었다.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들보다도 자신이 먼저 죽는다는 생각이 들자 모리소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나왔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잘 가요, 소바주 씨. 소바주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안녕히 가세요, 모리소 씨.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 보려 했지만 밧줄에 꽁꽁 묶여서 팔을 뻗을 수 없었다. 장교가 명령을 내렸다. 발사! 12발의 총알이 동시에 날아가 두 사람의 몸에 박혔다. 소바주 씨는 코를 박듯이 단번에 땅 위로 쓰러졌다. 키가 큰 모리소 씨는 비틀거리며 빙그르르 돌다가 친구의 몸 위로 비스듬히 쓰러졌다. 시체를 치워라! 장교가 말했다. 병사들이 밧줄과 돌을 가져왔다. 그러고는 시체의 발에 돌을 묶어 매단 후 강둑으로 운반했다. 그 사이에도 발레리앙 산은 쉼없이 쾅쾅 울리고 있었고 자욱한 포연 때문에 산꼭대기는 보이지 않았다. 두 병사가 각각 모리소 씨의 발과 머리를 잡았다. 다른 두 병사도 똑같이 소바주 씨의 몸을 잡았다. 병사들은 시체를 좌우로 흔들다가 강으로 멀리 던졌다. 곡선을 그리며 날아간 시체들은 발에 달린 돌 때문에 금세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이제는 고기들 차례가 되었군. 장교는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혼자 중얼거렸다. 그는 막사로 돌아와 물고기가 든 어망을 보며 외쳤다. 취사병! 그러자 앞치마를 두른 병사 하나가 달려와 경례를 했다. 프로이센 장교는 어망을 그에게 던져주며 말했다. 고기가 아직 살아있을 때 튀겨와. 그래야 맛있을 테니까. 그러고는 다시 자신의 의자로 돌아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